방금 소개받은 고경영 과학자 김재용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관심 분야라든지 내가 미래 퇴직하고 나서 2018년 말에 퇴직하고 이제 한 몇 년이 지났죠. 4년째 됐는데 어떤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약간 얘기하고 해서 뭐 지질과학이지만 크게 보면 지구과학 안에 들어가서 저는 고등학교 교사를 이제 지구과학 쪽으로 했습니다. 지구과학 그러면은 육지 부분이 있고 해양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부분이 있고 천문 우주가 있는데 거기서 다 지구과학에 큰 영역에 다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은 지질과학이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지질과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지 쪽에 있는 뭐 간혹 이제 지질과학 쪽에 해양 쪽에 열심히 많이 하지만은 그 육지나 해양은 지구 안에 있는 거죠. 대기를 관계하는 거. 그래서 그쪽에 일어나는 모든 자원, 환경, 뭐 온갖 것을 다 연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 연구하다 보면 물리학, 생물, 수학, 뭐 온갖 지식들이 자연과학 지식들의 기술을 융복합돼 가지고 그걸 해석하고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은 상당히 이제 다 순수 학문하고 많이 융합되어 있는 부분이 같습니다. 그런데 제 사기지질하고 인간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인간이 인문 사회하고 다 연결되는 철학, 뭐 미래, 온갖 것 다 관련되니까 그 과학기술뿐만 아니고 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과 다 관계되는 것이 제가 이제 했던 그런 지질학이에요. 그건 제 사기라고 합니다. 1기, 2기, 3기는 뭐냐, 4기는 뭐냐 이런 겁니다. 4기는 인간 시대고요. 뭐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는 3기는 이제 포유류 시대. 그다음 뭐 2기는 뭐 공룡 시대. 3기는 뭐 1기가 뭐 고생계이나 뭐 말하자면 그런 거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얘기했습니다. 4기가 인간이 모기는 없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집이 응답하면 혹시 얘기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 이제 어떤 도전,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지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결국은, 달이나 뭐, 화성도 그래요. 거기 뭐, 띄우고, 사람이 안 가고, 그냥 띄워놓고, 우리는 지구에 살고, 뭐, 그래. 뭐, 마치 공상 하듯이, 그렇게 꿈나라 가듯이, 지금 달라는 토끼가 있지. 그러고, 난 지구에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뭐냐? 거기 기지를 선정하겠다면 기지를 만들어. 여기 뭐 지금 로봇들 가서 뭐 시로 채취하고 뭐 이거 토양이나 뭐 이런 걸 다 이제 체크해가지고 여기 쓸만한 게 뭐가 있느냐. 심지어 물.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물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특히 달도 극 부분 있잖아요. 극지 쪽에는 물이 원천적으로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물을 못하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이 형성이 되는데 대기 쪽으로 뭐 방출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써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건 이제 이론적으로 복잡하지만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은 우리가 달에다 기지를 만들고 기지를 만들면 먹고 살고 숨 쉬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물도 있어야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현지를 조달해가지고 만들겠다는 이런 야심찬 생각이 이 꿈인가? 사실 나는 만화같이 생각을 사실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든지 꿈이 있고 가능성이 있으면 그게 이제 자꾸 반복하면 실현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제가 뭐 얼마 살지는 몰라도 사는 동안에는 그 꿈을 안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고. 그럼 요게 이제 사실은 이거는 유러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라고 그쪽에서 만드는 건데요. 잠깐 동영상이 너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무서워.
이렇게 이런 거 다 제도적인 거 아니고 아주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로고가 안 보이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얼굴이 아니고 무슨 인격도 아니고 저런 시대 인격도 아니고 하여튼 저기 기계를 만든다는데요. 그 기계는 전력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현재 조달해가지고 이제 저런 걸 만들겠다는데 국내에서도 보면은 각각 요소 기술 비슷하면 다 대학 교수는 한양대 교수들이라는 세면 콘크리트 하듯이 다른 물질을 가져와가지고 얻어와가지고 그거를 배합해가지고 실험도 하고 in situ resources utilization 그러니까 현지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들까 하는 이런 기술인데 이게 지질학적으로 또는 공학적으로 화학적으로 한 가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니까 온갖 그 과학 기술들이 합력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다 하고 이게 질자원 연구원에서는 김경자 박사가 앞서가는 거예요. 미국 나사에서 이제 근무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2008년부터 근무했는데 이분이 상당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뭐 항우연이라든지 또 천문연구원이라든지 뭐 카이스트 또 뭐 한양대 경희대 온 대학 온 저기 과학자들 관심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나 또 대학원 박사들이 지금 접목되어 있어요. 이런 분야가 이제 좀 미래적인 분야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걸 하니까 특히 진과학 분야에서 생각되는 부분, 특히 해양 부분, 대기 부분 이런 걸 다 얘기했고 지구 과학에서 기후 변화, 탄소 중립 이런 정부에 하도를 어떻게 탄소를 세상 제로로 만들 거냐 이런 그런 물 통합, 물동안 그다음 생태 환경 이건 폐자원이나 폐기물을 어떻게 자원순환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어떻게 고도화시키고 재활용할 거냐. 그다음 토양 환경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하고 관련이 이게 뭐 토지 이용, 생태 파악뿐만 아니고 지형, 지질, 현황 파악, 고도화 데이터를 생각하는데 저는 최근에 어떤 걸 받았냐면 제가 이제 건설 재료원 중에서 이제 모래가 이제 골재 재료원이에요. 통상 모래는 하천에 이제 옛날에 파손이 됐어요. 그렇지만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하천 그 수단도 보호하고 뭐 하천 생태 보호, 뭐 도전 이런 것이 환경 보호가 굉장히 이제 강화되고 해서 하천에 뭘도 막 퍼서는 안 돼요. 다 보면 저촉되거든요. 그 다음에 과거 하천이 흐르던 자리가 요즘 하천 주변에 논 밭대기 뭐 특히 논 있는 데가 밑에 파보면 하천 지나가는 데가 많아요. 그럼 그저 모래 자락이 하니까 그걸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해변에도 있고 뭐 많잖아요. 아마 사막이 있는 나라는 좋을 것 같아요. 사막에 모래가 천지. 근데 어쨌든 여담이고 이 같은 모래가 이제 저희 연구팀이 한 400 한 몇십 개 시료가 있어요. 다 이렇게 위치별로 다 족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연구하고 물성도 다 파악해놓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인공지능 하시는 분이요. 그럼 모래는 이제 어떤 품질이라든지 그 중에서 아주 생각할 때 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는 성분이 광물 성분이라고 할까 이게 석영이 많으냐 석영이 50% 70%냐 많은 거. 또 좀 이렇게 약한 물질 중에서는 장성이나 통화되기 쉽고 그 다음에 유색 광물 중에서 각성성, 기성이라든지 감량성 이런 거는 이제 방향에서 좀 약하니까 그런 건 적고 석영은 많고 하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입자 형태가 이제 통상 한 3에 4.6mm 해가지고 그 이상 되는 거 자갈이라고 이렇게 다두고 모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래 성분 중에서 채로 쳐가지고 그게 걸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한 0.6mm 이하짜리는 쉽더라고요. 세림물 같은 거. 그래서 사진물에서 이제 조림률이라는 걸 넣었어요. 조림률이 얼마냐. 좀 조림질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물. 100분열을 다 합쳐가지고 100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와 같은 그것이 모래에 다 이제 수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육안으로 보고 또는 실험실에서 나와가지고 이 수치가 얼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걸려요. 어떤 모래를 처음에 모르는 모래를 가져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하면 실험실 분석해서 얼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할 거냐. 일방법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먼저 사진을 찍는데 아주 카메라로 가지고 위에도 찍고 옆에도 찍고 안에 시계는 위에 각도를 달리도 찍고 수분을 이제 좀 많이 주는 거 그냥 물기점 있을 정도로 드라이 하는 거 그다음에 빛을 예를 들어서 환하게 주는 거 좀 넓게 주는 거 이런 거를 다 결합해 가지고 한 60개 다른 거 씬을 다 만들고 자 그걸 이제 콤비네이션을 이제 하면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은 한 시료를 했지만 그 시료를 20등분을 하는데 뭐죠? 그럼 각 성분이 20등분을 해서 이제 그런 게 인덱스가 있으니까 그럼 그걸 결합하면 1200개가 돼요. 한 시료 우리가 했던 한 시료를 1200개로 분할시켜가지고 그 이미지를 1200장을 만들어요. 하여튼 그렇게 한답니다. 내가 아주 심플하게 이해를 했는데 그 1200장을 만들고 그걸 이제 다 이제 사진을 보고 한 인덱스가 들어가죠. 그런 시료가 이제 1번 시료, 2번 시료, 3번 시료 시계 족보가 좀 다른 그런 시료들이 400몇십 개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게 되면 한 50만 장의 그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 모래가 이제 통과되는 모래, 또는 통과되지 않는 모래 그런 게 있을 거고 이 모래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이제 있고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모르는 이미지를 찍어가지고 막 비교를 해보면 가장 건져받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수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하는 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이 하려면 50만 장 다 비교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거지만 기계가 하면은 그중에 가장 빨리 인버전 방식이든 어떤 시든 빨리 찾아낸다고 프로그램도 있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겠다고 야심차게 이제 접근한 분 있고 지금 국가에서는요. 요거는 제가 지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뽑아가지고 항상 머릿속에 이제 두고 지금 이게 이런 분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농업 분야든 무슨 모든 학문의 기술 분야 이렇게 다 있어요. 국가에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영농 분야 아까 뭐라고 그래요. 양계장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게 지금 목축도 있고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이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야가 아마 2년 전부터인가 작년에 상당히 좀 타는 것 같았고 저작년부터가 계속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는 관심이 있고 이게 가치 있다 싶으면 누구든지 하고 국가 예산을 보통 보면 한 10억 정도 5억 정도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려면 내 혼자서 뚝딱 하는 게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요. 아까 이제 광물 성분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려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그 광물을 육안으로 보고 실체 혈맥이나 혈맥을 보고 이거는 석영, 강수, 음모
그런 일을 빨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분이 가르쳐야 돼요. 일단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세요. 통상 아줌마를 20명, 30명 동원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가르쳐가지고 그걸 하나씩 그린다. 성경 안경을 다 있는 걸 그린다. 심식 장식도 그리고 뭐 이래가지고 그리는 이미지를 다 만들어가지고 만든다. 그렇게 하면 뭐 안 될 것도 없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좀 어떻게 노동지각적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것이 일단 되고 나면은 이런 일을 빨리 이제 사람이 하는 기회가 그런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뭐 자문 좀 해주려고 뭐 얘기할 사람이 있었어요. 해주겠다고 얘기해서 제가 골재 많이 한 20년 이상 30년 골재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내 삶 주변에는 빅데이터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는 거지. 그건 내하고 뭐 동떨어지고 나는 뭐 건강만 챙기고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된다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사실 그럴까도 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저기가 데이터가 있고 여기저기 인공지능이 결합하는 거. 심지어 양계장 아까 잠깐 얘기했나요? 이분이 양계장 인공지능 해가지고 그걸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이제 디바이스를 만든답니다. 그 양계장이 뭐냐면 그 양계장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다 온도로 적외선 카메라가 계속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회를 이렇게 쳐놓고 회에 올라가면 무게가 딱 샌드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무게가 지금 올라가는 놈을 또 하고 평균치 하면 얘들이 아래서부터 부하대가 지금까지 무게가 어떻게 바뀌고 또 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바뀌니까 야, 그럼 복날이네. 복날이면 일주일이다. 복날이면 얘들 몇 킬로 되니까 빨리 어떻게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데이터를 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게 이제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인공지능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고 사실 모든 분야에 다 가능하고 이제 그거를 국가 예산을 해야 되지 뭐 개인 돈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지금 그렇고 그건 이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계획에 대해서 이건 뭐 슬라이드 몇 개 안 되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좀 관련되는 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목하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10분 좀 이내로 약간 더 하고요. 브레이크 타임 한 10분 하면서 제가 그 가상 체험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얘기 드릴게요. 제4기 인류시대 문화혁명 1, 2, 3, 4 산업 쪽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의 의미가 뭐, 뭐를 갖고 이제 하느냐.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의미가 있고, 그 핵심 기술이라는 게 아까 데이터베이스 이런 있겠잖아요. 그런 걸 좀 얘기를 드리고, 그 슬라이드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 아니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만드는 어떤 가치가 있다는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좀 보여드릴 거예요. 4차 산업을 가는 위에 우리 모습들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메타버스 상에서 이제 사람을 함부로 막 동원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도 한 2개 정도. 그 다음에 3D 가상 체험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타임 하고 다음 시간 시작하는 그때쯤 연동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지난번 이상조 전무위원께서 다 얘기했던 건데 뭐 1차, 2차, 3차 뭐 해가 기계안이 뭐 시기도 나오고 다 있죠. 그래서 통상 보면 제가 연구소 들어오고 한 20대 초반 뭐 90년대 말 이때 3차 산업 정보와 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정보화 시스템 뭐 어쩌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제 4차는 조금 이거보다 좀 한번 더 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원시 시대 뭐 산업 채직 중세 고대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연구하는데 많이 도와주고 있고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여기서 교훈이 있다면은 뭐 그게 선사 시대든 뭐 기계하든 산업하든 뭐 어떤 정보화 시대든 정보화 시대 때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이걸 뭐 남이 안 하는 걸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다 도전은 있고 아직 이게 내가 가장 뭐 어떤 힘드는 그 어떤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만은 그렇지만 다 극복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4차 산업도 마찬가지.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고 뭐 몇 가지 지금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4차 산업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곡하기 전에 이것도 한 3분짜리인가 동영상인데 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과학관에 미래관이라고 있습니다. 미래관은 4차 산업을 아주 잘 이렇게 설명하는 그 동영상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뭐 안 가봤던 분이나 가봤던 분은 그냥 참고하시고 안 가봤던 분은 여기서 그걸 미래관에 다 본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거 꼭. 안녕하세요. 여기는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입니다. 미래기술관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그 영향으로 변화할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 1차부터 3차 산업혁명을 돌아보며 기술, 산업, 사회의 변화를 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생활을 바로 이곳에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며 시작된 1차 기계화혁명. 전기에너지의 사용과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개된 2차 산업화혁명. 컴퓨터의 개발과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현재를 만들어준 3차 정보화혁명.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의 기술이 서로 융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 진화혁명을 말합니다. 사물의 인터넷망을 부착해 사물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사물인터넷. 문자,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는 빅데이터. 다양한 정보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클라우드.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시스템으로 인간을 대신해 분석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고성능의 센서와 실시간 통신을 주고받으며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 밖에 가상현실, 블록체인, 3D 프린터 등이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은 진화혁명을 표현하기 위해 아주 색다른 전시 공간을 연출했는데요.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수집된 데이터가 인공지능에 의해 판단되고 실행되는 CPS, 즉 사이버 분리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순환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는 어떻게 순환될까요? 전시 공간에 서면 바닥에 있는 수많은 센서들이 체험자의 주변에서 반응합니다.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문자, 사진, 영상 등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네트워크가 연결된 대형 저장 서버에 보관되는 모습을 빛의 움직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빛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천장에 위치한 대형 스크린 안에 3D 그래픽으로 형상화한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공지능이 처리한 데이터는 파란 불빛으로 표현되어 앞으로 맞이할 미래사회 영상을 실행시키죠. 정리하자면 센서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많은 양의 정보가 모여 인터넷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인공지능이 방대한 정보를 스스로 분석하여 판단, 실행하는 정보의 수단 과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앞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아주 개괄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만 더 보완하면요. 보완이라 하기보다는 4차 산업 시대 뭐 이렇게 인공지능, 빅데이터, AI, 메타버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이 친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게 있어요. 뭐 금이든지 돈이든지 뭐 부동산 이런 개념이 있어요. 내가 현실적으로 소유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4차 산업 시대 잘 들어가 보면은 공유 개념으로 바뀌어버린다. 내가 사람하고 그러니까 사물과 사람의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서 뭐 그 안에서 이제 뭐 좋은 게 예를 들어 구찌 가방도 있고 뭐 좋은 공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내가 돈을 소유하는 건 아니고 어떤 가치를 내가 딱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물건을 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 가상 공간에 있는 것이 어떤 그 자체가 가치가 있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편하고 행복하고 뭐 어떤 스트레스도 풀고 뭐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점점 갈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냐 공유냐 하는 이런 쪽에 이제 해서 친숙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쪽 공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보면서 사실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 건데 소유 개념을 하면 내 와이프가 내 비밀번호고 뭐 다 알고 있어. 그러면 그게 내 거야 와이프 거냐? 그걸 공유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 뭐 공유하면 뭐 다 거나 내 거나 내게 다 거고 그러면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소유 개념을 하면 내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비밀번호 다 챙기고 뭐 이걸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겠는데 어디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좀 확대하면은 커뮤니티에서 뭐 우리 개인정보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개인정보 가지고 뭐 잘못 걸리면 몇천만 원 벌금 문다고 이런 얘기 있는데 개인정보가 정보다운 정보를 이제 가지고 뭐 그렇게 자기한테 뭐 위해를 가한다든지 뭐 위험성은 그런 거 말고 개인정보라는 것이 내가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거면 얼마든지 공개하고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 법적으로 규제 또는 교육 차원에서 이런 것이 전부 이제 정비가 되고 해서 공유라는 개념 속에서 가상세계에서 그래서 회피하고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그것에 에너지가 막 나와줘야 된다는 이런 거죠. 그런 건 공유하죠. 그걸 공유해가지고 한번 딱 이렇게 경험하고 이래 왔더니 나는 기분 좋아서 에너지도 넘고 활력도 넘치더라. 근데 내가 소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콘도도 소유하고 거기에 호텔에 가서 뭐 다 내 거로서 이렇게 또 재화로 가지고 뿌려가면서 했다 하는 거하고 그 공유 안에서 아주 최상급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오는 거하고 이제 뭐 차이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점점 발전하면요, 그런 공유 세계가 훨씬 더 이제 세계 톱클래스 그거는 뭐 최고 가뿐하 갈 수 있는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내가 공유해가지고 뭘 할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아직 꿈 같은 얘기지만 아직 저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그런 쪽으로 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상세계에서 좀 웃기는 얘기들 지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했는 그런 이제 정강 뭐 현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온라인 쪽에 또는 공유 개념에서 가면은 정강 뭐라고 해요? 버추얼리티 정강 가상세계 이런 거예요. 하여튼 이 두 개가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상세계라면은 이제 택시 운전사가 예를 들어서 자기는 허가 내가 택시 운전을 해요. 근데 내 가상세계에다가 나는 어디까지 가고 내가 정보를 다 올려놔요. 거기다가 나는 차를 언제 안 쓰고 이러니까 누가 쓸 사람 쓰라 그런다든지 뭐 내가 어디 가니까 그 시간에 오면 공짜로 태워줘 한다든지 뭐 공짜로 태우는 거든지 돈을 받는지는 몰라서 하여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쫙 막 깔려가지고 뭐 휴대폰에 또 보면 나 어디 저기 도산동 가야 되는데 뭐 보면 어디 마치 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상세계가 있다면요. 그게 실질적으로 연결돼가지고 한다면 그거 재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택시 운전사가 이거 불만이겠죠. 뭐 이거는 우리는 허가받아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뭐 가상세계에서 막 활용하고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민박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버 뭐 하여튼 민박 같은 것도 보면은 가상세계도 우리 집은 어떻고요. 내가 집을 비우니까 언제부터 쓰고 그게 뭐 상황이 있잖아요. 민박도 좋고 뭐 건도도 좋고 하여튼 거기 집에 부조나 뭐 이런 거 다 해놓고 자기가 즐기고 딱 떠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숙박업소도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이건 허가내가 하는데 우리가 지장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이런 거에서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한쪽은 뭐 내 소유 어떤 허가내 하는 거 한쪽은 가상세계에서 막 굴러가는 것들. 근데 가상세계가 현실하고 연계돼가지고 막 굴러가는 이런 것이 점점 많아지고 2025년이나 또는 이때까지는 적어도 뭐 법적인 것도 정비돼야 되고 막 수도 없이 바빠요. 국회의원도 바쁘고 다 바쁠 거야. 막 이런 걸 다 만들어주고 또 해줘야 되고 정보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이 뒤따라 가야만이 빅데이터나 이거 어떤 인공지능이 결합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딱 누릴 수 있는 느낌이 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또 시간이 있으면 영원할 거다. 그런 좀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가리라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사서사님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하시는데 이 데이터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어떤 데이터가 뭐 문자로 사진으로 됐든지 또는 어떤 개인 정보가 뭐 어떤 그 클라우드 가면 클라우드 쪽에 다 저장이 되고 그런 어떤 그 디지털 자료로 이제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돼 가지고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그것이 이제 저장된 데이터가 필요에 따라서 뭐 개인 금융 정보가 되든지 또는 뭐 어떤 환경 정보가 되든 뭐 온갖 정보들이 필요해서 어떤 이 가치 있다 싶으면 그 정보를 1차적으로 가공해서 끄집어내요. 그 로데이터를 가공하면 안 되고 그 목적에 맞도록 뭐 표준화를 시키든지 교육을 노멀라이징을 시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통계 처리를 하든지 필요에 따라서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걸 뭐 여러 가지 분석 절차도 들어가는 그 통계 파이썬이나 주피터 이런 거라든지 뭐 아나콘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있다는 그런 걸 잘 뭐 학습해가지고 또 심지어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 되고 하면은 어떤 데이터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해요. 필요에 주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는 다시 안으로 데이터 디바이스에 하는 것처럼 새로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 머신러닝 개념을 굉장히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럼 심학습도 되고 뭐 딥러닝 같은 걸 계속 만들어가는데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이런 데이터들이 가치를 창출하고 그 데이터 자체가 이제 문제 해결하고 결합돼가지고 사람만 진화하는 게 아니고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계속 진화하고 발전한다. 프로그레시브하게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는 데이터를 끝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가치를 창출하고 인공지능하고 결합하면 계속 이제 스마트한 쪽으로 갑니다. 그 스마트가 뭐냐면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기계가 그걸 수행하게 만드는 건데 뭐 어떤 홈에서 하면 스마트홈, 케어, 헬스케어에 스마트 케어, 어떤 팜이면 스마트 팜. 그런 필요를 인공지능이 잘해서 해결하면 다 스마트한 걸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뭐 팩토리, 스마트 주행, 스마트 시티는 이제 좀 큰 규모로 이제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치를 추출하고 가치를 생산하고 또 그 가치가 뭐 시간이 지나면 가치도 계속 뭐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미래는 이런 가치가 어떤 집단이 또는 소수가 이렇게 독점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정치 권력처럼 어떤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막 독점한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많은 사람이 그런 건 또 아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냥 계속 진화하고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전에서 이제 인공지능 결합해가지고 뭐 챌린지 사업이라고 있는가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챌린지 사업에서 이제 주차 걱정 없다 하면서 뭐 운전해가지고 어디에 딱 들어가면 벌써 주차 빈 공간이 휴대폰을 탁 뜬다든지 해가지고 어디 가면 되고 막 돌아다닐 필요 없이 바로 그 자리에 가면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 골든타임 죄송합니다. 너무 오늘 더 놀래버렸네. 어디 가면 그 화재가 나면은 그 처음에 5분이나 3분이나 그것 동안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런 골든타임 확보 또는 뭐 전기 화재라든지 각종 어떤 헬스케어 부분에도 사실은 뇌경색이나 뭐 심장 경색이 나오면 골든타임을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다 하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내 거라는 그런 관점 내가 다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지. 근데 이제는 이 가상 시스템 안에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움직여도 다 공유되어 있고 나 다 알아요. 주변에 뭐 기계가 알든지 뭐 아니까 다 연결돼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환자 실사 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좋은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이것도 보면 사람을 막 넣어가 이렇게 하면 좀 사람을 하기는 그 김종이라는 사람 넣어가지고 하면 내가 이렇게 배워 못할 수 없고 그래서 가상현실 세계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요새는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상세계에서 어떤 사회 생활 측면이 있고 개인 생활 측면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 한 2분인가 1분짜리니까 잠깐. 해결하고 안전을 지향하는 우리 곁에 인공지능. 미션, 도시를 지켜라.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를 위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조용히 잘 잡힌 지능 CCTV를 활용해 쓰레기를 주문에 따라 분류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한 쓰레기 분류로 시간을 단축하고 쾌적한 도시를 유지합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어요. 행동인지 기술로 움직임을 감지해 환자를 건출합니다. 10초 동안 의식이 없습니다. 현지 조치를 즉시 119로 보낼게요. 멀지 않는 곳에서 폭력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육선, 위성을 통해 위협적인 음성을 인식하여 자칫 하나 큰 범죄를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빠르게 통제합니다. 또 2분짜리인가 1분짜리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만 하나만 더 보고 그냥 브레이크 타임 갖겠습니다. 이거는 개인 삶에서 이제 좀 감성적인 나오고 약간 상황이 나오고. 또 언젠가는 이제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 전에 가상현실을 가지고 벌써 가상 메타버스 세계에서 다 체험을 하고 그것이 이제 체득화되면은 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이론적으로 쓸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과학 분야에서 아까 지질과학도 있고 기상이 있고 뭐 또 우주 쪽이 있는데 이제 땅을 조금 이제 점점 땅이 좀 하다가 땅을 떠나서 우주로 이제 가는 그런 얘기가 되고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원래 계획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질자원연구원 가면은 뭐 대외적으로 자랑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지진 모니터링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지진계를 막 설치해 놓고 땅이 움직이면 그것이 이제 뭐 30분 내로, 아니면 뭐 15분 내로, 또는 5분 내로 막 저 국민들에게 다 연락이 되고 어떤 진도가 어떻게 온다 하는 거. 그다음 특별히 이제 기차 철로라든지 중요한 기관 산업 그런 쪽에서는 철로가 이제 철도 저기 지하철 지하철 아니면 뭐죠? KTX가 움직이는데 지진이 5.5, 6이 온다 이러면은 중지해야 되거든. 순간적으로 대신
그 사전에 연락이 가고 어느 지역에 축차적으로 다 이제 그 은행을 준비시킨다든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지금은 사람이 주로 하고 그 어떤 전문가 시스템 안에서 움직인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결합되는 순간에 사람이 안 해도 아까 저 메타버스 상에서 뭐 드론은 자동적으로 오고 막 이런 식처럼 사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사물이 움직이면서 막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올 것 같은데 현재 지질과학연구에서 하는 거는 지진이 이제 이렇게 어떤 지진이 오면 진동이 어느 정도로 느끼느냐. 그 지진 상황은 우리가 직접 해볼 수 없으니까 이런 시스템 안에서 지진이 수직 가속도, 수평 가속도 얼마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 그런 걸 그걸 줘가지고 땅이 움직이게 하고 아까 그런 도구를 쓰고 이제 이거 움직이는 것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시험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시간 한 10분 정도밖에 없으니까 대충 하고 가겠습니다. 그 독도에 사실은 연구를 또 많이 해요. 우리 독도는 우리 땅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독도가 마음속에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독도 가본 사람만 심어져 있고 안 가본 사람은 추상적이냐 그게 아니고 독도에 대해 지형, 생물, 생태, 흙, 토양 뭐 지금 대기, 공기 온갖 정보를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적으로 만들어서 국민이 그 안에 들어 독도 그러면 독도의 바람소리, 뭐 독도에서 혹시 뭐 무슨 소리가 들릴까 그럼 그런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파도 소리도 뭐 계절마다 다를 거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다 증강현실적으로 만드는 어떻게 내려가지고 그런 일을 지질 자원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를 이제 합니다. 주로 이제 뭐 해변의 조약돌, 지형, 화산체 관련되는 그 미세한 화산체 구성하고 있는 어떤 암석 종류라든지 뭐 또 어떤 경우는 여러 것도 나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래 갔더니 거의 거기 있었는데 내년에 가면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쉽게 말하면 어떤 게 없어져요. 돌이 붙어있다가 깨져갖고 또 떨어져 없어진다든지 뭐 그런 어떤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지형도 시간이 이제 시간을 좀 더 빨리 이렇게 가게 만들면 그게 다 움직인다 못하고 어떤 프로세서가 있는 거예요. 떨어진다든지 뭐 여기 다닌다든지 이게 언어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오지호 박사라고 기상학자인데 그분도 이제 부경대학에 퇴직을 하고 알파 그 저기 메테오롤로지 알파 메테오롤로지라는 걸 창업해가지고 박사를 4명 5명을 건드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 제주도 하나는 수국인가 그런데 지금 바람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건물이 있고 태풍이라든지 어떤 센 바람이 오면은 이 건물을 지나가면서 어떤 속도로 가속도로 내지 어떤 식으로 집중되느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어떤 지역이 집중되니까 거기에 어떤 가로수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뭐 집중돼가 어떤 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어떤 미리 조심해라 하는 거를 예보를 빨리 해요. 그러니까 그 일기예보하면 되지 않느냐. 일기예보가 하는 그 레졸루션이라고 그럴까? 어떤 지금 쉽게 말하면 정밀하게 얘기해 주는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태풍 요번에 이제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 비가 많이 왔는데 만약에 센 바람이 지나갔다 그러면 내가 사는 동네 어떤 건물 또는 내 집 아파트 옆에 어떤 큰 건물 옆에는 어떤 식으로 바람이 지나가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큰 바람이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요새 보면 한 초당 40 내지 50m 움직여버리면 막 가로수도 부러지고 뭐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간판 날아가고 그러면 그런 것이 미연에 방지하고 또 창문이 깨질지 안 깨질지 지금은 별로 안 깨지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어떻게 제가 유발이 될지 모르죠.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느 지역에 특히 바람장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아주 정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는 깊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자기가 갖고 있는 프로세싱하는 기법이 다시 있어요. 대기 수직 수평 움직이는 거 뭐 그런 걸 아주 정밀하게 그대로 짜가지고 물론 뭐 유럽에 있거나 미국 있거나 뭐 일본 거 다 참고해가지고 가겠죠. 그렇지만 그런 기술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주 역시 이제 디지털 이제 우주 과학에 대해 조금 더 하면서 이제 저도 결론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이제 궤도선을 이제 KPL로 이제 한 코리안 루나 오비트 지구에서 달 탐사선을 쏘면 바로 달로 가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가깝다가 안 가고 뭐그 중력장 그런 것 때문에 에너지 같은 고려가 뭐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걸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서 다시 이제 달로 간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럼 일단 달에 가도 이제 궤도에서 이렇게 주차적으로 회전하면서 달 그 주변까지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 그 다음에 사실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달 탑 전체가 있는데 이거는 각 기관마다 이제 그 달 주변부에서 이제 스캐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간말의 같은 걸 쌓아가지고 어떤 원소에가 어떤 간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는 간말이가 어떻게 원소마다 좀 다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지도를 만든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뭐 요번에 KPLO가 8월달에 쏘가 12월달에 뭐 달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탑재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딱 위치별로 탑재가 있고 또 그거를 이제 진료연구원은 감마선 분광기를 탑재하는 데 있고 우주 인터넷 탑재체 요거는 이제 전자통신 쪽인데 이쪽은 그 좀 특별한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보면은 기지국이 많이 있어가지고 막 잘 터지잖아요. 그 데이터 전송도 빨리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달도 마찬가지로 이제 달 주변에 이제 궤도선이 여러 개 있고 또 반대편 지구에서부터 반대편 이런 쪽에다 몇 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신호가 이제 달 반대편에 뭐 탐사를 한다는 그 정보들이 반대편에 또 다른 탐사선에 연결돼 가지고 빨리 지구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 TN 기법이라고 그래요. 딜레이 또는 disruption tolerant networking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주 효율적으로 이제 하는데 이게 미국하고 유럽 쪽의 공동체 쪽에서는 그걸 표준화 시켜가지고 사실은 그 정보라는 게 뭐 자기장 정보도 있고 환경 정보도 있고 온갖 정보가 있는데 그 모든 정보들을 그 우주선마다 다 이렇게 서로 네트워킹 하면서 이동할 수 있느냐, 특정 정보만 뭐 접하면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많겠죠. 특정한 주파수 안에서만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걸 다 표준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국도 참석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고해상도 카메라 이런 것들 다 여기 이제 동영상이 안 있어가지고 요거를 살짝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것도 뭐 역시 초반에는 올라가는 거고요. 뒤로 가면 이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쪽은 데이터가 없어요. 쫙 지나가서 이쪽만 이제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데이터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 하냐면 쉽게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노드가 있어가지고, 예산 배달할 때 하나씩 이렇게 쭉, 이렇게 사람을 건너뛰는 이런 식 비슷하게 이제 우주선 탑재체가 이제 하나하나 사람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속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한다. 요걸 좀 더 심플하게 이제 다음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디테일 기반 루나 네스를 구성한다. 어떤 네트워킹 한다면 지구의 기지층 만드는지 기지국 만드는지 그런 개념을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루나에서 정보를 이제 궤도수에 받고 이것도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 뒷면에서 달 뒷면에 있는 것도 정보가 중간중간에 빨리 연결시켜가지고 오고 이게 지구상에 빨리 뭐 지금 항공연이라든지 또는 기타 부수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다가 다 쏴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네트워킹 하려면 어떻게 우주선 길이 주고받느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도 이제 50분 되고 거의 다 돼가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사실 저도 뭐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자산이 무슨 관계에서 이렇게 좀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다가 한 달 정도를 계속 이제 보면서 생각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인간 기계 정보 시스템 이런 거 속에서 가상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 안에서 내가 이제 뭐냐 이런 식으로 자기 존재는 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이 안에서 같이 이제 들어가서 그냥 기계 안에서 뭐 그 안에서 나도 같이 하나의 그 부품은 아니고 그 안에 한 중요한 또는 하나의 개체로서 이제 같이 움직이고 융합하고 열린 마음으로 기계하고 소통해야 된다. 기계하고 소통한다는 게 휴대폰 갖고 뭐 적당히 내가 사용한다는 정도보다는 기계가요 처리도 하고 지능도 갖고 뭐 온갖 걸 다 해요. 제가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성, 감성, 뭐 신체적인 특징, 뭐 온갖 생각들 이걸 다 막 데이터베이스가 되었다.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해놓고 내가 죽더라도 이런 걸 가지고 뭐 돈이 있든지 능력이 되면 하나 만들어 놓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난 세상에 없어요. 만들어. 여보 오늘 어때? 하고 이런 식으로 로봇적이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완전히 가능성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봤어요. 이런 세월이 올까 싶어가지고. 요새 애완동물은 뭐 그런 식 비슷하게 한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뭐 과학기술이라는 게 사람하고 다 이제 한 덩어리로 이제 메타버스상에서 움직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부담감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혹시 뭐 간단한 질문이라도 있으면 나누기로 합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